What's up everybody? 와미남 와인의 미친 남자 케빈입니다. 오늘은 와인 썰편을 갖고 왔는데 한 특정 와인을 소개하는 편이 아니라 와인 업계 전체를 다루는 편이에요. 큰 그림을 다루는 편입니다. 특히나 와인 업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지각의 변동이 생기고 있으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와인 업계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작년 10월 달에 저희 아버지랑 기사를 하나를 공동 집필해서 조선퍼브에 기고를 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을 여기 상세 정보에다가 달아놨고 그 내용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번 썰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와인 시장이 과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사실 제가 바라보는 가장 큰 변화의 축은 그 와인 시장의 중심이, 그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와인 시장을 주도하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변화인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와인 업계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와인 생산자들이 이 와인 가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다시피 1855년도에 나폴레옹 3세가 보르도 메독의 와인 샤토들에다가 등급을 매겨라 라는 칙령을 내린 이후로 그랑크루라는 등급이 생겼고 그 속에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와인 샤토들이 쫙 나뉘었죠. 이런 식으로 와이너리들이 등급이 매겨지면서 일종의 계급 사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거의 귀족이 이 1등급 그랑크루 와이너리들이었고 이 와이너리들은 매해마다 그냥 출시하는 와인은 무조건 최고의 가격을 호령했습니다. 그러고선 그 아래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차차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나 하긴 했어요. 뭐냐면은 와인을 잘 모르는 외국 사람들, 그 당시에는 영국이 프랑스 와인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 국가였는데 이런 영국 사람들에게 수많은 프랑스의 와이너리들 중에서 어느 것들이 좋은 건지를 굉장히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나폴레옹이 제시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은 그냥 그랑크루에서 그냥 돈이 됐는 대로 가능하면 1등급, 안 되면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그냥 등급에 따라 갖고 이거를 사면 되는구나 하는 식의 굉장히 간단하게 좋은 와인들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와인들이 어느 것인지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죠. 사실 이 당시에 이 와이너리들이 이렇게 등급이 매겨진 데 있어갖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등급이 나눠지는 거냐 했을 때 그 와인이 판매되는 가격 기준으로 그 등급이 매겨졌는데 그 가격, 즉 품질을 나타내는 건데 그 품질의 원천에는 테루아가 있다고 믿었어요. 테루아라는 것은 그 와이너리의 물론 토양의 조건도 포함이 되지만 토양뿐만이 아니라 그 와이너리 고유의 기후, 일조량, 강수량, 풍량, 여러 가지 변수들이 다 모여갖고 하나의 그 얼만큼 그 포도가 자라는데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느냐라는 테루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은 와이너리들은 엄청나게 좋은 테루아를 갖고 태어난 거다. 거의 이런 식으로 여겼었고 이 테루아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은 테루아를 가진 와이너리들은 우리는 발굴을 해갖고 좋은 등급을 매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반면에 한 가지 단점이 뭔가 발전이나 혁신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랑크루 1등급을 받은 와이너리들은 주구장차 매해마다 그냥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가 되는 거고 반면에 이런 그랑크루에 들지 못한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와이너리들은 아무리 특정 해에 엄청난 노력을 가해갖고 굉장히 대단한 맛의 와인을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이 와인을 수입하는 영국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랑크루도 아닌데 라는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굉장히 명확한 유리천장이 있었던 거죠. 이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는 한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와이너리들의 계급사회 속에서는 정말로 높은 등급을 받은 와이너리들이 주도를 하는 와인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 탑 와이너리들이 매해마다 자신들의 와인을 출고하는 가격에 무조건 그 소비자들은 맞춰갖고 그거를 묻지마 구매 방식으로 그냥 사들였던 거고 그 풍습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면서 사실 오늘날에도 보르도의 그랑크루 1등급 와이너리들은 자신들의 와인을 갈수록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하면서 그 와인이 출고되는 출고가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일반인들에게는 평생을 살면서도 한 번도 먹기 힘든 가격으로 치솟아 올라갔죠.
이거는 단순히 보르도만 그런 게 아니라 부르고뉴는 부르고뉴 나름대로 그랑크루 등급이 있고 론은 론 나름대로 등급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이런 계급사회 같이 등급이 매겨지면서 이 와이너리의 등급 하나로서 모든 게 갈리고 한번 그렇게 등급이 정해지고 나면은 거의 그 계급사회를 벗어나기 힘든 와인 생산자들 위주의, 그것도 특히 탑 생산자들 위주의 와인 시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100년 넘게 흘러온 이 와인 생산자 중심의 와인 시장을 한 사람이 바꿨으니 그 사람이 바로 로버트 파커였습니다. 사실 로버트 파커라는 이름은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친숙한 이름일 텐데요. 로버트 파커가 이 전체 와인 시장에 갖는 영향력은 실로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와인을 사시러 가시면은 그 와인병 라벨에 로버트 파커 점수 90점, 로버트 파커 점수 93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라벨에 붙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 와인 평론가가 어느 특정 한 해에 이 와인이 맛있다고 하면은 그 회사는 그냥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예요. 특히나 로버트 파커가 무슨 완전히 처음 들어본 와이너리라고 하더라도 99점 또는 100점을 준다? 그러면 그 와인은 무조건 그 해에는 대박이 나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잘 나가는 와이너리라고 하더라도 로버트 파커가 만약에 평점을 낮게 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그 해에 그 와인을 리뷰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 와이너리는 조금 뭔가가 주목받을 가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치명적인 사업에 영향을 받을 정도로 로버트 파커 한마디 한마디에 이 와인 업계가 완전히 휘둘리는 정도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사실 로버트 파커는 원래 와인 업계에 있던 사람은 아니에요. 1947년도에 태어난 로버트 파커는 미국의 메릴랜드주 벌티모어라는 도시에서 자랐고 원래는 변호사를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인 업계랑 아예 관계가 없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여자친구가 프랑스의 알사스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는 김에 그 여자친구를 보러 한 달간 놀러 갔던 그 한 달 사이에 와인에 엄청나게 빠져서 저랑 마찬가지로 와인에 미친 남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 돌아온 이후에도 그때 그 프랑스에서 마셨던 수많은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러한 와인들을 그리워하면서 그 와인의 취미를 계속 쭉 이어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와인의 열정을 어떻게 분출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추천하고 싶은 와인들만을 모아놔갖고 2달에 한 번 격월로 와인을 추천하는 뉴스레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 이름이 와인 뉴스레터였어요.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자기 주위의 지인들한테 자기가 추천하는 와인들을 소개하는 거가 갈수록 서브스크라이버들이 늘고 하면서 그게 어느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와인 애드보케이트로 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잡지에서 로버트 파커가 와인을 소개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의 방식을 취득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와인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사실 지금 바라볼 때는 뭐 그렇게 점수를 매긴 게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많고 다양한 종류와 스타일과 취향이 존재하는 이 와인들을 갖고선 어떻게 딱 하나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느냐가 엄청나게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특히나 그걸 100점 만점으로 하면서 너무나도 이해하기가 쉬운 점수였던 거죠. 왜냐면은 저희가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저희가 받는 점수가 100점 만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좋은 건지가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사실 이 점수에 대한 니즈가 더 많았던 거는 미국 시장이었던 거예요. 프랑스와 같이 와인이 정말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마셔왔던 시장이 아니라 이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글로벌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이 와인을 알아가는 데 있어갖고 그 복잡한 와인의 태닌이 어떻고 바디감이 어떻고 산도가 어떻고 그렇게 깊이 알고 있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누군가가 단순하게 이 와인은 85점짜리다, 이 와인은 90점짜리다를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알려주길 바랬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이 똑같은 100점 만점 점수 체계를 와인 스펙테이터라는 세계적인 와인 전문 잡지도 마찬가지로 채택을 하면서 이제는 거의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와인을 평가하는 기준이 세계적인 기준이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가 된 그러한 방식이 됐어요. 로버트 파커가 이 와인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갖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또 철칙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와인들을 다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이전에 뭐 이게 그랑크루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이 와인들이 전반적으로 어느 지역의 와인이다. 예를 들어서 메독 지방의 와인이다. 이 한 가지 정보만을 갖고 이제 와인들을 쭉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블라인드 테이스팅이라는 거는 그 라벨을 가려놓고 그냥 어느 와인이 어느 건지를 모르게 그냥 순수 이 와인만을 갖고 평가를 하는 게 블라인드 테이스팅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와인의 명성이 그 어떠한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로버트 파커의 이런 평가들이 더 신뢰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이 와인 생산자 주권 시대에서 이제 와인 2.0 평론가 주권 시대로 넘어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무조건 이름만을 바라보고 좋다고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 그 평론가가 내리는 점수에 따라 갖고 아무리 명성이 좋은 와이너리더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고, 또 반대로 아무리 등급이 없는 와이너리라고 하더라도 그 품질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면서 그 100년 넘게 이어져 온 이 와인의 계급 사회가 한편으로는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명성이 좋은 와이너리들도 자신들의 와인의 품질을 계속해서 좋게 만들어야겠다는 긴장감이 돌기 시작한 거죠. 자기를 평가하는 대상이 생기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이러한 평론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와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클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이 와인 평론가들 중에서도 특히 로버트 파커의 입김이 가장 셌는데요. 로버트 파커의 영향력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거를 굉장히 잘 나타나는 예가 원래 매해마다 보르도의 빈티지가 들쑥날쑥 그 품질의 편차가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래서 매해마다 보르도에서는 그 해 빈티지가 어떻는지를 품평하는 En Primeur 라는 그러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들을 초청해갖고 그 해의 와인을 처음으로 마셔보는 그러한 자리를 갖는데 1982년도라는 해가 굉장히 특별했던 해예요. 사실 그 해의 와인을 마셔보는 En Primeur에서 다른 와인 평론가들의 평가는 그다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어요. 포도가 약간 너무 익었다. 산도가 좀 너무 없어졌다. 나머지 평론가들은 1982년도는 약간 너무 익었다라는 평가를 했었는데, 반대로 로버트 파커는 그해 와인을 마시면서 이 빈티지는 세기의 빈티지다. 10년에 한 번도 찾기 힘든 빈티지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한 평가로 인해 갖고 나머지 모든 평론가들의 평가가 전체적으로 그 흐름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1982년도가 대박의 빈티지다라는 그러한 의견으로 수렴이 된 거죠. 그래서 1982년도 빈티지는 지난 수십 년 동안에도 최고의 빈티지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빈티지가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로버트 파커의 영향력이 너무 세졌어요. 그래서 와인 파커리제이션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엇이냐? 와인 메이커들이 로버트 파커한테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맛을 로버트 파커의 입맛에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로버트 파커가 워낙에 자신의 취향이 뚜렷하거든요. 와인들이 굉장히 강하고 과실향이 강하고 오크 터치도 강하고 뭔가 농축돼 있는 그러한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부드럽고 섬세하고 약간 여러 가지의 복잡 미묘한 매력이 있던 그런 올드스쿨 방식의 와인 맛에서부터 그 와인메이커들이 약간 자신들의 와인을 계속 현대화시키면서 더 로버트 파커가 좋아하는 식으로 막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맛을. 그래서 유럽에서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오던 그러한 와인의 맛이 갑자기 그 한 사람 입맛에 전체 이 문화가 바뀌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변화를 유럽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싫어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미국인 한 사람의 입맛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예를 들어서 끼안티면 끼안티의 와인의 맛을 바꾸냐, 보르도면은 보르도 와인의 맛을 바꾸냐, 이러한 항의가 생길 정도로 로버트 파커의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이 로버트 파커의 입맛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맞춘 와인을 만들 수 있는지를 컨설팅하는 컨설턴트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랑스 보르도의 컨설턴트 미셸 롤랑이에요. 이 미셸 롤랑이라는 컨설턴트가 지금은 거의 전 세계 5개 대륙에 100개가 넘는 와이너리들에다가 컨설팅을 해주는데, 이 업계의 뒷소문에 의하면은 이 와인의 맛을 로버트 파커한테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와인을 컨설팅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컨설팅 해준다 그래요. 심지어 로버트 파커는 자신의 직업에 있어서 향을 맡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후각 기능에 대해서 10억 원, 100만 달러의 보험을 들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을 100만 달러의 코를 지닌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로버트 파커가 이 100년 넘게 이어져 왔던 생산자 주권 시대를 완전히 바꾸는 와인 2.0 시대, 평론가 주권 시대를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선 그렇게 1980년대에 시작된 평론가 위주의 와인 중심 시대가 또 한 번 굉장히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것이 2010년도에 시작된 와인 3.0 소비자 주권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앱 비비노가 있습니다. 비비노 앱은 제가 와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조건 필수로 추천을 드리는 앱이고 저희가 이전에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앱이 왜 좋냐면 사실 와인 평론가들은 맛볼 수 있는 와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시중에 나와 있는 와인 중에서 한 20%, 한 4분의 1 정도밖에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거의 고급 와인들 위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가성비 쪽의 와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전문 평론가의 점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더불어서 이 와인 평론가들의 와인의 이 입맛, 테이스트랑 그 다음에 대중의 입맛이랑은 약간 좀 간극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비비노라는 앱은 정말로 대중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특정 와인에 있어갖고 얼만큼의 만족도를 느꼈는지를 다 취합해갖고 하나의 평균 점수로서 찾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앱 하나만 있으면은 와인샵에 갔을 때 수많은 와인들이 있는데 그 와인들 중에서 진정 어느 와인들이 만족도가 정말 좋았으며 어느 와인들이 만족도가 진짜 안 좋았는지를 바로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혁신이에요. 이러한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와인샵에 가서 수천 개의 와인 중에서 몇 개, 한두 개를 추천받았는데 그게 정말로 가장 그 가격대에서 가성비가 좋았던 와인들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을 땐 그거를 한두 개 먹어봤다가 이내 실망을 하고 뭐 와인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맛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와인에 대한 호기심이 죽었을 수 있는 거가 그 초기에 몇 개의 와인을 먹어보는 그 단계에 있어갖고 정말로 그 가격 대비 많은 사람들이 만족했던 와인을 고를 수 있게 됨으로써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와인에 더욱 빠질 수 있게 해준 그러한 앱이 나왔다는 게 정말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또한 평론가가 별로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와인이 뭔가 엄청나게 좋은 등급을 갖고 있지 않은 심지어 신생 와인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소비자들에 의해 갖고 맛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사람들에게 발견될 수 있고 좋은 점수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 와인 시장의 혁신을 시킨 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비노라는 앱은 덴마크에서 두 사람이 공동 창업을 한 건데 CEO가 하이니 자카리아슨이고 공동 창업자가 테시 손데고드예요. 사실 재미있게도 이 두 사람도 로버트 파커랑 마찬가지로 와인 업계 종사자가 아니고 거의 와알못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 와인을 고르는 데 있어갖고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앱에 대한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만든 경우라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원래 IT 쪽에 종사하던 사람들이에요. 특히 하이니 자카리아슨은 이미 정보보안회사에서 CEO를 맡고 있었던 그래서 IT 업계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었던 기업가였어요. 하지만 이 와인 업계에 이러한 앱이 정말로 세계적인 니즈가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서 이렇게 창업을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회사가 굉장히 커서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냈고 직원도 100명이 넘고 현재까지 $50 million, 50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큰 회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회사의 성장에 있어갖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대부분의 금액을 투자한 회사가 SCP 넵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크리스토프 나바르이라고 이전에 모ët 헤네시 회사의 대표를 맡던 사람이 운영하는 투자 회사에서 이 비비노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ët 샹동을 만드는 회사가 이 새로운 와인의 시장을 갖고 온 비비노의 성장에 있어갖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비노 앱 서비스의 사용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명이 넘는데 이 3천만 명의 사용자들이 매일매일마다 이 와인들에 대한 평가를 계속 올리면서 정말로 이 인터넷을 통해 갖고 이 대중의 수없이 많은 이 지혜와 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있는 크라우드 소싱에 굉장히 좋은 성공 사례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비비노가 와인 업계에서 가질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사람들은 단순히 그 와인의 등급, 뭐 그랑크루 이런 것만을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몇몇 소수의 평론가들의 또 평가를 맹신하는 게 아니고 정말 수천 명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정해진 이 대중의 점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영화를 볼 때 Rotten Tomatoes 같은 웹사이트에 가면은 이 평론가의 점수가 있고 그 옆에 이 대중들이 평가한 평균 점수가 같이 나란히 나오듯이 앞으로도 와인을 보면은 단순히 로버트 파커 또는 뭐 와인 스펙테이터의 점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비비노에서의 평점도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가면 갈수록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비비노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이 가성비 와인 쪽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앱이 필요한 거가 원래부터 와인을 많이 마시던 그런 구대륙이 아니라 정말 아시아, 한국과 같은 와인 신생 시장들에 있어갖고 이 앱이 특히나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와인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갖고 품질이 좋은 맛있는 가성비 와인을 찾는데 너무나도 좋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와인 시장이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인당 와인 평균 소비량이 1년에 한 0.9리터 정도가 돼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 0.6리터였던 게 이제 조금 늘어나갖고 한 0.9리터. 그래봤자 1년 전체에 와인을 마시는 게 채 1리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한 병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 국가 뭐 중국만 하더라도 평균 1인당 소비량이 1.5리터나 되고 우리나라보다도 소비량이 50%가 더 높아요.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완전히 무슨 시골이나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와인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마실 거잖아요. 그러면은 얼만큼 그 도시들에서는 와인을 많이 먹고 있어야 이 중국 전체의 평균을 내도 1.5리터가 나올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와인을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일본은 심지어 3.4리터로 우리나라보다 거의 한 4배 이상으로 와인을 소비하고 있어요. 1인당. 사실 일본은 원래 와인 문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와인 문화가 있던 나라가 아니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1인당 1년에 3.5리터를 마실 수 있으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 정도를 먹는 나라로, 그래서 지금서부터 3, 4배 이상 이 와인 시장이 클 수 있는 나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밖으로 나가보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호주만 하더라도 1년에 1인당 평균 소비량이 25리터를 넘어가고 유럽으로 가면은 1년에 40리터가 돼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1년에 1리터가 채 안 된다는 거는 아직까지 정말 큰 성장 가망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와인의 대중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람들이 좋은 가성비 와인을 찾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있어서 비비노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이 비비노 와인 앱이 가면 갈수록 고도화되면 될수록 제 취향을 분석을 해갖고 제 취향에 맞는 와인들을 계속 추천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인의 맛들이 한때 파코로 인해 갖고 계속 획일화되던 이러한 현상을 탈피할 수 있고 정말 다양한 취향의 사람들에 맞게 다양한 와인들을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이 앱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갖고 와인 시장이 와인 1.0 시대, 생산자 주권 시대에서 1980년대 와인 2.0 시대, 평론가 주권 시대에서 최근 2010년도부터 해갖고 와인 3.0, 소비자 주권 시대로 그 중심이 계속 변화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화가 제 생각엔 이 전체 와인 업계에 있어갖고 너무나도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들에게 와인이 대중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 변화가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와인의 궁극적인 소비자이자 구매자인 개개인들이 이 와인의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이 앞으로 이 와인 시장이 건강하게 커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오늘 와인 시장의 패러다임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봤어요. 정말 와인의 큰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갖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댓글로도 한번 남겨주시고,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에 구독해주시고 알람까지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조만간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와인 이야기를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And as always, drink a lot of wine and enjoy life. Peace!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주인이 바로